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새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호영 후보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에서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적절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39.5%,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답변이 44.7%로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 여론이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도 팽팽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45.8%,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은 41.8%로 역시 오차 범위 안이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달랐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6.6%, 적절하다는 응답 24.7%보다 2배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반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60, 70대 연령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국민 통합 항목은 14%, 정치 개혁 및 부패 청산 항목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잘 할 것이라는 응답은 52.4%, 잘 못할 것이란 응답은 41.4%로 긍정적인 기대는 60, 70대, 주부, 영남권 응답자 가운데 많이 나왔고 부정적인 전망은 30, 40대, 화이트칼라, 호남권 응답자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여론이 47.3%, 잘 못했다는 여론이 48.7%로 오차 범위 안에서 평가가 갈렸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42%,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1.1%로 새 정부 견제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9.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1, 국민의힘 40.2%로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5.6%였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통과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선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먼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 40.5%, 반대한다 51.2%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10%포인트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보수층에선 반대 의견이 76.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진보층에선 수사권 축소 찬성 의견이 62.7%였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된 데 대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 모두의 책임이란 답이 45.9%로 가장 많았고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민주당 책임 31.1%,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파기한 국민의힘 책임 17.4%였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사퇴와 성명 발표 등 검사들의 집단적 의견 표명에 공감하는지도 물었습니다. 공감한다는 응답이 41.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9%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이 55.4%로 절반을 넘었고 잘한 결정이란 응답은 35.5%에 그쳤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3.7%가 반대했고 찬성은 38%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사면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섰고 60대 이상에서만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치팀 구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구민지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인 줄 안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네, 오늘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 한 명뿐이다. 또 민주당에서 만약 인준을 안 해준다면 이제 총리 없이 가겠다. 대신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실제 윤 당선인도 어제 한 후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입장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했던 한 후보자가 한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당선인 측에서는 발목 잡기다. 또 대통령 선거도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격양된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초반부터 민주당에게 밀릴 수 없다 이런 윤 당선인의 의지가 좀 읽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반응은요? 네, 국회를 무시한 당선인의 일방 독주다. 또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공직을 맡은 다음에 김앤장 로펌으로 들어가고 네. 또 이제 총리를 한 다음에 다시 김앤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회전문 행보를 보인 이제 한 후보자가 또다시 총리에 임명이 된다면 네. 정관 특혜나 이해충돌 방지 같은 공직기강 확립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런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또 이제 한 후보자뿐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또 이미 청문회를 마친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후보자 등 5명을 부적격 후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한덕수 인준 카드를 가지고 다른 후보자들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받으려면 다른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켜라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게 네. 국민의힘 주장이고요. 이제 여기에 오늘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인준이 거부되면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보셨듯이 낙마 여론이 높고 네. 또 당내에서 만류를 하더라도 그냥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반면 민주당은 연계할 것도 없이 그냥 한덕수 후보자 자체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류라면 사실상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민주당은 부적격 결론을 내린 6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특히 집중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한 후보자 청문회 결과 또 그 이후의 여론 흐름을 좀 봐야 이제 청문회 전국에 대해서 가닥이 좀 잡힐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확정하면서 전면에 나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뒤 2달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치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이 고문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고문은 또 총괄 상임선대 본부장으로 6일 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합니다. 이 고문은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수도권 판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고문의 차출이 불가피하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에 차기 당권 도전을 노리는 이 고문도 우선 국회 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 연고가 없는 지역에 당선 가능성만 보고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는 당 지도부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SNS에 성남 수성이
이재명 개인의 명분이라면 개양 차출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대장동과 성남FC 등 자신을 겨냥한 관련 수사를 피하려는 재보선 출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연고지에 출마하는 게 상식이라며 비판에 가세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재보선에서 성남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자신은 알렙 본사를 판교에 가장 먼저 지어 분당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분당 출마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특수부 검사 출신의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선이 원칙이라던 이준석 당대표가 오늘 단수공천도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나면서 안 위원장이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받을지 결국 경선을 치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는 9월에 열기로 했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언제 다시 열겠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왜 연기됐을까? 항저우와 가까운 상하이의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는 11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올 9월 예정됐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미뤄졌습니다. 原定于2022年9月10号至25号在中国杭州举办的第19届亚洲运动会将延期举行，具体日期择期宣布。 중국이 자존심을 구기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대회를 연기하고 나선 건 상하이의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다. 봉쇄 40일이 다 돼가는 상하이에서는 지금도 매일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저우는 상하이에서 불과 180km 거리, 고속철도로 50분도 안 걸리는 출퇴근 생활권이라 아시안게임 연기론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장기간의 봉쇄와 물잔한에 그동안 중국에서 볼 수 없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공산당 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 민심을 다독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를 들였다가 코로나 확산이 더 심각해질 경우 상하이와 같은 민심 위반이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아시안게임 개최 시점이 올해는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기 결정은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건 결국 시진핑 체제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걸 확인시켰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에서 중국만 고립된 국가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다시 열리는 날이 언제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최근 미국 일자리 시장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뉴욕 맨해튼 거리에는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넘쳐나고 있고 입사만 하면 바로 보너스로 몇천 달러로 주겠다. 이런 회사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직원 구하기 경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일할 사람 찾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먼저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상점과 은행, 금융회사 등이 밀집해 있는 뉴욕 맨해튼 중심가. 배달직 구함, 신규직 구함, 모든 자리에 사람 구함. 어딜 가나 채용 공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흡사 직원 구하기 경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 보다 과감한 제안도 눈에 띕니다. 신규직으로 입사하면 보너스를 1,500달러, 우리 돈 180만 원까지 준다는 겁니다. 이 같은 채용 보너스는 이미 대세입니다.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묻자 구체적인 액수도 말해줍니다.
when you're hired, there's a $1,000 bonus. After you're hired, after you complete the 3 weeks training, I believe you get it after the second month. 기자에게도 지원을 권합니다. If you're interested, you should apply. A lot of our higher volume locations are also higher. 시급 17.84달러, 우리 돈 22,000원에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입니다. 지금 뉴욕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인데요.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이처럼 대다수의 업체들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내걸고는 있지만 요즘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뉴욕 바로 옆 뉴저지주의 한 주유소. 주유기 6대가 있지만 몰려드는 차량을 감당하는 건 직원 1명뿐입니다. At the same time, you are dealing with 4 or more than 4 or 5 cars. Yeah, sometimes 10 cars. 10? Yeah. 뉴저지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른바 셀프 주유를 금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줄을 서 있는 차량을 두고도 기름을 넣어줄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장은 속이 탑니다. If my employee doesn't show up, who's going to work outside? You know, by the time I call the other guy, I have to lock off the pumps to get the other guy coming and relief. 일이 철저히 분업화된 세탁소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직원 모시기 경쟁이 이렇게 치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거나 어디다가 올려도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노심초사하죠. 하루하루 굉장히 걱정스럽게 혹시 내일 제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항상 그런 조마조마함이 있어요. 이렇게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된 건 코로나 이후 미국 사회가 맞닥뜨린 변화이기도 합니다. 일과 삶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일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줄었고 이게 한 원인이 된 구인난은 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더 고착화,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항구엔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바다에 늘어선 배들은 빈자리가 나오길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항구는 다시 열렸지만 컨테이너를 집어 올릴 크레인 기사도 실어 나를 트럭 운전사도 일터로 돌아오지 않은 탓입니다. We had 25% of all cargo on our docks sitting here for 13 days or longer. We're short 30,000 truckers right now across the country. 물류회사라면 어디든 사정이 같습니다. 회사 마당엔 트럭이 놀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대뜸 정부가 코로나 동안 지급한 실업수당 탓을 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s affect our business dramatically because they just preferred to, stay at home, didn't want to work as hard as they were before. 코로나19 2년 미국 내 사망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강국도 휘청거렸습니다. 그 충격인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강제 휴직을 하는 동안 삶과 일의 가치를 두고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꼭 고된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서 젊은이들은 편한 일을 찾게 되고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은 아예 자발적 조기 은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노동 기피 현상은 블루컬러 육체 노동이나 고객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심하지만 평생 직장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이제 여러 나라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 참 인생 사는 데에서 나한테 어떤 그 보람 있는 게 아닌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What is going to make you happy and how are you going to spend all that free time now that you're not working 40 hours a week anymore? 지난 3월 기준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는 1,155만 건. 그런데 이 와중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454만 명으로 둘 다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닫은 가게가 이제 다시 문을 열고 직원을 찾고 있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다 보니 임금을 더 주고서라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Wages went up a lot. Even I'd say about 30%. 30%? Yes. Before pandemic and after pandemic, yes.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른바 웨이지플레이션이 다시 상품가에 반영되면서 결국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Companies having to raise wages to hire workers and then pass that along to higher selling prices.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원 같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의도치 않게 물가와 임금을 올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인데요. 자, 이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자, 이 특파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맞물리고 맞물려서 결국 또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이 물가가 오른 만큼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소비 여력이 줄고 성장이 둔화, 침체되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You're getting a wage increase, but you're not getting a large enough one to make up for high prices. And then, of course, that means eventually your real incomes you're gonna have much less spending power in real terms, and that's of course a weaker growth environment. 자, 어제 미국 연준이 22년 만에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올리는 강수를 뒀죠.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 대응 차원인데 이 특파원이 이번에 취재하면서 인터뷰했던 전문가들은 언제쯤 이 고리가 끊길 거라고 말하던가요? 네, 당분간의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And that would mean that fo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we will be living with a significant level of inflation. So I don't see an easy way out, and we might live with significant inflation for a number of years, let's say 3-5 years, not just 1 or 2. 우리나라도 미국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거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 환율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 압박이 심해질 겁니다. 이미 원자재가 상승, 공급망 붕괴, 전쟁 같은 요인으로 우리도 물가 상승률이 5% 가까이 된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쯤 임금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또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겐 곧 다가올 미래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을 맡았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당시 사건의 피해자죠. 유우성 씨는 이게 윤석열식 공정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가 확정된 유우성 씨. 자신을 법정에 세웠던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에 내정된 데 대해 이게 공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인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라는 공정이고 상식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시 동생 유가려 씨가 이시원 당시 검사에게 오빠가 간첩이라던 국가정보원 진술을 바로잡았지만 소용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니고 이시원 검사가 갑자기 수사관 보고 나가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너희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 지난 2013년 첫 재판 당시 이 검사는 남매의 접촉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대면하고자 하는 것은 증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여동생 유 씨는 법정 대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감시하는 증언실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진술해야 했습니다. 오빠 단 5분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국에 들어와서 오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접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여동생하고 저희가 만나게 되면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이 전 검사는 지난 2006년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인 현장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검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압수물을 제출받았다며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태껏
이전 검사를 위법한 압수수색이나 간첩 조작 어느 사건으로도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더 앞세워서 거짓하고 조작한 검사를 새로운 정부의 공직기관을 가로잡는 검사를 임명했다는 자체는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수장인 박범계 장관, 오늘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는 현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온 상태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2차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국민이라는 물 위에 떠있는 배에 비유하면서 검찰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과가 뒷걸음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새 정부의 역행을 우려했습니다.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오다 결국 친정편으로 돌아선 김호수 검찰총장도 사표가 수리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별도의 퇴임식 행사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 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지목된 한동훈 후보자는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분리가 현실화되는 만큼 정권 출범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해 수뇌부 공백 상태부터 수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정부에서 없앤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등 검찰 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법 소송으로 본격적인 검수완박 2차전이 벌어지면서 여야 사이 또 국회와 검찰 사이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징검다리 연휴까지 겹치면서 봄날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전국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수와 부산 차례로 가볼 텐데요. 먼저 여수 밤바다 노래로 유명하죠. 2년 만에 재개된 여수 밤바다 버스킹 현장부터 연결해 봅니다. 자, 강서영 기자, 조명도 예쁘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때요? 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 거북선대교 밑입니다. 낭만포차를 이용하려는 분들 그리고 버스킹 공연을 보려는 분들 벌써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분위기는 벌써 절정입니다. 여수 밤바다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이곳 해양공원의 운치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신이 나고 좋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 버스킹에는 매년 20만 명의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하다가 오늘 2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올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에서 포크, 재즈, 록 같은 음악은 물론 댄스와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길거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바닷바람을 직접 맞으며 공연을 기다리는 시민들도 한결 가벼운 표정입니다. 코로나로 손님이 크게 줄었던 낭만포차 거리 상인들도 다시 밀려오는 손님들을 맞으며 오랜만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 풀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춘천과 대전 등지에도 거리 축제와 버스킹 공연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덕분에 전국 곳곳이 북적이고 또 활력도 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부산도 해변 물론 좋지만 지금 부산은 야구장이죠.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초반 기세가 무서운데요. 롯데 팬들 그동안 코로나로 참아왔던 응원가 부산 갈매기 떼창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영업 재개한 사직 노래방 가보겠습니다. 자, 유재민 기자, 관중석 한가운데 지금 서 있군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1루 측 내야 관중석인데요.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가장 응원 열기가 뜨거운 응원 명당입니다. 금요일 저녁 보시는 것처럼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인데요. 오늘 사직에는 올 시즌 들어 가장 많은 2만 2천여 명의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주말, 휴일,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이 이어지는데 응원 명당 1루 측 표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어린이날 겸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나와서 기분 좋고요. 롯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직을 포함한 9개 구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육성 응원이 풀렸습니다. 열성 팬들 많기로 유명한 사직구장에 부산 갈매기가 다시 울려 퍼진 것도 2년 6개월 만입니다. 팬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건 최근 롯데의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지난 시즌 최약체로 평가받다가 올 시즌 단독 2위, 기염을 토하면서 13번째 홈경기에 도릉 관중이 모여든 겁니다. 당연히 우승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소 4강은 가을 야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 원년부터 구단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롯데와 삼성은 이번 3연전을 클래식 시리즈로 진행합니다. 올드 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미 티켓은 거의 동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오늘과 내일 모레 이곳에서는 야구장이 떠나갈 듯한 떼창이 3일 내내 이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샤테크, 샤넬 가방을 사놓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그런데 요즘은 명품 가방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운동화에 투자하는 슈테크, LP판에 투자하는 판테크, 그리고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아트테크까지.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별게 다 투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MZ세대입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건 아닐까요?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이키의 인기 운동화 덩크 하이 레트로, 정가 13만 9천 원입니다. 나이키 홈페이지에서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만 응모해 당첨된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더 들어오라고 부르는 이 응모에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리는 이 행사에 5번 참여해 5번 다 떨어졌습니다. 매장에서도 팔지 않는 이 운동화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리셀 전문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 2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가가 13만 9천 원인데 불과 사흘 만에 10만 원 더 비싸게 나온 겁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나이키의 덩크 하이 시리즈는 모두 337가지나 됩니다. 시간에 따라 값이 오르내리는 게 마치 주식과 비슷합니다. 단순 수집 목적이 아닙니다. 투자 열풍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올리셨나요? 한 3달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3달에 100만 원이요? 네, 제일 인기 있는 제품, 시세 차익이 많았던 제품이 한 3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 아예 전업 투자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아예 그냥 전업으로 리셀러라고 부르던데 그런 분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신발만 되팔아서 돈을 버는 분들이. 슈테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LP 공장. 지난 1년 사이 생산량이 1.5배 늘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매진된 제품들은 보통 이제 시장 유통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재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발매된 아이유의 한정판 LP 꽃갈피. 발매가는 3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에 거래됩니다. 8년 만에 60배가 뛰었습니다. 미개봉일 경우 한 200만 원 정도. 한 번이라도 듣고 개봉한 앨범이라면은
그래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판의 상태에 따라서. 미술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미술품 경매 현장. 다음 김선우의 작품 1,000만 원 출발해서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1,000, 1,100, 1,200, 1,300. 숨 쉴 틈도 없이 올라가다 2배 넘는 값에 낙찰됐습니다. 2,300, 2,300 현장 최고공찰. 사간 사람은 20대 남성입니다. 미술 시장에 뛰어드는 MZ세대의 목적은 주로 투자입니다. 2019년에 540만 원에 거래됐던 또 다른 작품은 1억 1,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0배가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컬렉터들의 성향이 본인이 작품을 산다는 것을 좀 이렇게 감추는 편인데 이들 MZ세대는 굉장히 이제 그거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20, 30대 사이에 부는 리셀 바람. 좋아하는 물건을 수집하면서 동시에 돈도 법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이 다 폭등하면서 너도 나도 리셀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 조짐도 보입니다. 끝없이 오르기만 할 것 같던 이 샤넬 가방. 발매 가격이 1,180만 원인데 작년 말 1,370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다시 발매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돈 잔치가 끝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긴축 시대. 사놓기만 하면 다 오를 거라는 믿음은 이제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되죠. 관람하고 싶다는 신청이 몰리면서 인수위 측은 추첨을 통해 입장권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무료인 입장권이 온라인에서 10,000원, 20,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그전 청와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받아놓은 10일 이후의 예약은 전부 취소돼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청와대 관람을 검색하니 30개 가까이 게시물이 나옵니다. 인수위가 오는 10일부터 2주간 진행하는 청와대 무료 관람 입장권을 사거나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팔겠다는 글에는 관람 날짜와 시간뿐 아니라 몇 명이 관람할 수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2명에 3만 원, 4명에 3만 5천 원 등 한 사람당 1, 2만 원 안팎입니다. 이 문자로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그거 누르면 그 바코드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신분 확인은 안 하나요? 예, 그런 것 같던데요. 예약자와 실제 관람자가 달라도 괜찮다는 건데 정말 그런지 찾아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배분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신분을 확인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단체 관람은 바코드를 보여주면 입장 가능하다며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청와대 개방을 상업적 거래에 활용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무료인 거잖아요. 그걸 돈 받고 파는 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 이번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는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거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타인 간의 양도는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내려온 게 없어서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요. 현 청와대가 운영하는 예약 시스템을 통한 5월 10일 이후의 관람 신청이 전부 취소된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별도의 홈페이지로 10일 이후의 관람 신청을 받자 청와대가 기존 예약자들에게 취소를 통보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인수위와 청와대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사흘 뒤면 5년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바로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할 계획인데요. 막바지 공사까지 마친 사저 주변은 벌써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윤주화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영축산 자락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새 사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18일 준공 승인이 난 이후 서울과 양산 매곡마을 옛 사저에 있는 짐이 하나둘 옮겨졌고 사저 옆 경호동으로 들어가는 길 포장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 사저와 관계되는 연결되는 부분을 완료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나머지 한 800m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 36km 떨어진 매곡마을에 살았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이곳 평산마을의 땅 2,6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양산 통도사 바로 옆마을로 50여 가구 90여 명이 사는 한적한 시골 동네입니다.
평일 낮이지만 왕복 2차로의 좁은 마을길은 온종일 방문객들이 타고 온 차량과 공사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미 5년 동안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대부분 60대 이상인 마을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새 이웃맞이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같이 삼겹살에 막걸리 한 잔 같이 먹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걸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청와대 정문으로 걸어나와 분수대에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 새 사저로 이동할 계획인데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문객들의 차량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에서 질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너편 공장에 있던 직원들까지 날아온 파편에 맞아서 다칠 정도로 그 충격이 컸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산업단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갑자기 굉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건물 앞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주차돼 있던 차량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옆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떨어졌고 맞은편 건물 벽까지 뒤틀렸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문짝도 떨어져 나갔고 파편과 뒤엉킨 먼지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 터지면 그 연기처럼 뿌였어요. 여기가 전체. 네, 앞에 안 보죠. 놀래서 나왔어요. 지진인 줄 알아요. 오늘 아침 7시 반쯤 김포의 금형처리 공장에서 3.5톤짜리 질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렇게 간판이 아슬아슬하게 차 위로 떨어졌고 건물 뼈대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 2명과 건너편 공장 2곳에서도 노동자 4명이 날아온 파편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질소 탱크가 공장 바깥에 있었고 사고 당시 지나던 사람이 없어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탱크 안에 있던 액체 질소는 해당 공장에서 냉매로 사용하던 물질. 온도가 올라 액체 상태의 질소가 기체로 변하면 순간적으로 700배 이상 팽창하면서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난영화 그런 데 나오는 까만 그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이 가루가 날려가지고 제 차인데 이 모양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해당 공장은 사고 직전 2시간가량 질소 탱크를 시운전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추가로 폭발할 위험성에 대비해 주변 통행을 막고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탱크 안전 밸브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뜨거운 돌판 같은 온열기를 이용해서 암 환자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원도 가지 말라면서 난치병 환자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수상한 치유센터에 대해서 이틀 전에 보도해드렸죠. 이 업체는 이미 과거에 경찰의 수사를 받았었지만 벌금형만 선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서 의료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3시간이면 다 소멸하고 말기암 같은 난치병도 물리친다는 치유센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양자이야기에 정통하다면서 뜨거운 돌판 등으로 사실상의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뜨거워요. 잘 잡으시네.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악성이 있다. 악성을 잡아줘야 돼요.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화상만 입기 십상이지만 센터 측은 화상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거 화상이 아니야. 이제 똥소가 빠지잖아요. 이 치유센터는 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한 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식약처에 신고된 의료기기는 모두 7개로 대부분 적외선으로 통증을 완화한다는 내용뿐
암 치료 기능 같은 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치료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 뭐 치료라는 말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치유센터에 찾아온 난치병 환자들은 어떻게 알고 온 걸까? 어떤 사람이 수시에서 왔대. 맞아. 계속 늘어나셨어. 전 한의원에 업체 홈페이지에 소개된 대리점 15곳 가운데 10개가 한의원인데 이들 한의원을 통해 치유센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치유센터에서 본 온열기들이 놓여 있는데 한의원 역시 항암 효과가 있는 기기라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지금 말똥이 살아 계셔. 그러니까 병원에 가봤자 효과가 없어요. 한의원을 찾았다가 의료기기를 소개받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이 체험관과 숙박시설까지 마련된 치유센터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홍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벌금형만 선고받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온열 치료를 통해서 말기암 환자 치료하겠다. 또 의사로 믿을 만한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과 식약처, 관할 보건소는 해당 업체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취재진도 일부 취재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남성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혈액에서 치사량을 넘긴 마약 성분이 검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한 20대 남성이 광주 시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길가에서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는데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실시한 이 남성의 혈액 검사에서 0.623 마이크로그램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MDMA, 암페타민계 이게 마약 성분인데 이게 치사량 이상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사망한다는 거예요. 숨진 남성의 몸에서 검출된 마약 성분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주로 클럽과 파티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병원에 옮겨지기 1시간 전인 새벽 3시까지 친구 2명과 함께 광주 한 클럽에서 4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친구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겁니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투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CCTV를 분석하고 있는데 숨진 남성이 마약 전과가 없는 만큼 이 남성이 마신 술이나 음료에 누군가 약물을 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럽 관계자는 마약 판매나 사용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누가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희는 눈도 없고 가게 곳곳에 게다 마약 관련해서 배너 세우고.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일행을 상대로 마약 투여나 구입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브라질의 한 농장의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농장이었는데 공사 현장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중동부 바이아주의 포르모사 두히우 프레투시 인근에 위치한 한국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홍보 영상입니다. 한국의 유기농 농업단체가 운영하는 해외 농장 중 한 곳입니다. 이 농장의 정화조 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29일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들은 6살에서 11살 사이 연령대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건이 오후 12시쯤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들은 오후 3시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이후 아이들을 찾아 응급구조대를 호출했지만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Horas depois, o médico da comunidade foi acionado para tentar fazer os primeiros socorros, mas infelizmente as crianças já estavam sem vida. 5 crianças. 현지 경찰은 공사장에서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덮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은 유가족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친 뒤
최소 한 달 이후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현지 경찰은 또 사망 원인 조사와 별도로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의 책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 농장에 2,0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고 농장의 위생 개선을 위한 공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은 피해를 확인한 뒤 현지 경찰에게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추모 기간을 선포했으며 장례식은 지난 2일 치러졌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전면 시행이 되죠.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하려면 300원을 더 내야 하는데요.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인아 기자가 알아봤는데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커피 전문점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달라지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커피와 음료 가격입니다.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입니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한 잔 주세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가져가려고요. 가져가시면 보증금 300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일회용 컵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컵에 바코드가 붙어 있는데 반납할 때 꼭 필요한 컵의 신분증 같은 겁니다. 이 컵을 들고 매장에 가면 300원을 돌려줍니다. 반환하려고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제거해 주시고 여기 바코드 찍어주세요. 뚜껑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앱을 설치해 간편하게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은 커피나 음료를 구매한 곳이 아니라 반납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커피 주문이 몰려 바쁜 시간에는 무인 반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인 반납기는 앱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회용기를 아예 따로 들고 다녀요. 컵 같은 것도 보틀컵을 따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함을 이제 감수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 대상인데 환경부는 18억 개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회용 컵 회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넓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300원을 줘야 되니까 이거를. 그래 되면 매출에도 영향이 분명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서 좀 혜택을 준다면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 300원의 보증금으로 소비자들의 습관을 바꾸고 수십억 개의 일회용 컵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되면서 체육계는 예상은 했지만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대표 선발전을 마친 종목도 전체의 70%에 육박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연기된 아시안게임. 6개월 동안 4차례의 선발전을 거친 뒤 보름 전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된 양궁 대표 선수들은 올림픽보다도 더 어렵다는 선발전을 다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끝난 육상과 탁구, 레슬링, 역도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42개 참가 종목 중 대표 선발전을 마친 종목은 29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공정성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시안게임 언제로 연기되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제 또 선발된 선수가 있으니까 또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23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있는 축구의 경우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울산의 엄원상 등 발탁이 유력했던 선수들이 나이 제한에 걸려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 선수 구성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게 좀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아직 개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선수 입장에선 모든 게 불투명해진 가운데 다음 달 중국 청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1년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리그에서 매 시즌 강등을 걱정해야 했던 인천이 올 시즌 달라지고 있습니다. 끈끈한 조직력으로 2위를 달리며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후반 39분에 동점골을 넣고 포효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취소. 추가 시간 2분에 넣은 골 역시 무효. 하지만 인천은 기어코 종료 30초를 남기고 수원FC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3세번의 도전! 동점!
무고서. This is football. Show personality, and we believe until last second, like I say, for very big 1 point today. 지난해까지 늘 강등권에서 허덕이다 마지막에 살아남아 잔류왕이란 꼬리표를 달았던 인천. 하지만 올 시즌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5승 4무 1패로 선두 울산의 승점 4점 뒤진 2위. 5승이 모두 한 골차 승리였고 퇴장 선수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팀이 끈끈해졌습니다. 작년에 지휘봉을 잡은 조성환 감독의 3백 전술이 자리 잡으면서 과거 경기당 2골에 육박했던 평균 실점이 0점대로 낮아졌고 선제골을 넣은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해 지키는 축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3번이나 터뜨리는 등 6경기 연속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오른 무고사를 제외하면 대형 스타 선수는 없지만 조직력만큼은 최고를 자부합니다. 내줬으니까 한 번에 많이 할게. 괜찮아. 서로 나눠 터지고 그런 거만 하지 말자고. 이젠 선두 경쟁에 낯설지 않은 인천. 다음 시즌 아시아 무대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올해 꼭 아침을 나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남미 클럽 대항전에서 나온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입니다.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감각적으로 마무리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구름이 적당히 볕을 가려주는 데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결도 선선합니다. 오늘 밤 자정을 넘어서는 약하게 비구름이 지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대부분 일찍 그쳐서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또 어버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인 일요일도 이런저런 계획들 있으실 텐데요. 하늘빛만 다시 흐려질 뿐 활동하기에는 적당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면서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공기질도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사이 서해안 지방에서는 안개가 끼겠고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6도, 광주 1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로 내륙 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겠지만 강릉은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